북한의 코로나 확산 위기가 심각합니다. 북한은 하루새 신규 확진자가 17만 4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전통문을 보내 백신 지원 실무 협의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미국도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 집중 분석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출동해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서로의 성비위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30년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MZ세대들이 난생 처음 겪는 인플레이션과 엔저 현상까지 덮쳐 점차 하락하는 일본 경제 현 주소를 세계를 가다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건국 이래 대동란, 온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요. 내부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서는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검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확진자라는 단어 대신에 유열자라는 말을 씁니다. 열이 있는 사람만 17만 명이라는 얘기니까 확진자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진짜 코로나 사망자 수는 몇 명인지 집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을 것인가? 인민의 목숨과 핵 전술 사이에서 북한은 지금도 위험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곽정아 기자입니다. 연일 새벽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제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라던 북한은 오늘 코로나19라고 정확히 밝히며 건국 이래 대동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북한의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17만 4,400여 명으로 전날보다 10배 가까이 폭증하며 누적 확진자는 52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21명이 증가해 총 27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력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예비 의약품 보급, 모든 의료진과 의대 학생 투입 등을 지시했습니다. 본인의 상비약을 인민에게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력을 강조한 북한은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은 중국과 선진국을 언급하며 외부 백신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강조했지만 선진국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백신을 수용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나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북한 노동신문은 금은화와 버드나무 잎을 우려먹으라고 소개해 백신 제로, 열악한 의료체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돕겠다고 했으니 북한의 실무 협의를 제안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직접 백신을 건네는 것보다는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거치는 방법이 현실적인데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은 또 이걸 용인할까요? 저희가 직접 미국 국무부에 물어봤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방침을 밝힌 후 정부가 사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지원을 요청해 올 수 있으니 현재는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다음 주 중 대북 전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통문을 보내 실무 접촉을 제안할 가능성이 큰데 구체적인 문구는 검토 중입니다. 실무 접촉 지금도 하실 건지. 당연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부를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국내 잔여 백신은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때 국내에서도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 소독약, 소염제가 지원 검토 대상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서면 질의에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의 화이자 백신을 지원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화이자 백신을 콕 집어 미국이 코백스에 기부한 화이자 백신을 북한에 지원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북한은 코백스가 배정한 297만 회분의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아자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얼마 전까지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 청정국임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북한이 발표한 이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만 해면 17만 4,440여 명입니다. 전날보다 10배 가까이 폭증한 건데요. 사망자도 크게 늘어난 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만 해도 5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이제 시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 북한은 감염 시작 시점을 지난달 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시기는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 즉 대규모 정치 행사가 열린 시기와 일치합니다. 체제 결속을 위한 정치 행사가 결국 북한의 방역을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만든 셈입니다. 예. 거기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새벽에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백두 혈통용 상비약까지 인민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할 정도로 네. 지금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탕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셨습니다. 네, 2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김 위원장 대외 공개 행보를 줄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북한 내 바이러스 확산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 지금 지도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0%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0%인 국가는 네.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라는 국가랑 그리고 북한 다 두 나라뿐입니다. 모두 세계 최빈국이고 독재 국가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국제사회 백신 공유 프로젝트 이 코백스의 도움을 거절한 국가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오미크론 치명률 0.2%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네. 백신이 전무한 북한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로 말하면은 거의 100배가 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확진자 안 줄고 4주 정도 더 지나가면 500만 명 걸리면 전 인구의 5분의 1이 걸리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북한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왜 백신 지원을 아직도 안 받습니까? 네, 코백스 올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회분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북한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중국산 시노백 역시 300만 회분을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네.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이 북한 의료 체계가 워낙 붕괴돼 있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속출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백신을 저장, 운송할 장비도 없고 네. 현장 모니터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점도 북한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장 운송할 장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유혈자라고 하는데 확진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백신도 없고 예. 의료 체계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 체계적인 치료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한 유혈자, 이 발열자 치료 방법을 보면요. 잘 쉬고, 잘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고 네.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 민간요법입니다. 그렇죠. 예. 또 눈에 띄는 치료 방법을 보면 하나가 또 한방 치료가 있어요. 예. 상향, 우황, 청심환, 안궁, 우황환을 먹고 금은화나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하루 3번 마시라고도 네. 합니다. 북한에서 급하게 짜낸 고육지책들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또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게 과연 가능은 한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핵실험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도발은 계속할까요? 네. 김 위원장 엊그제 열린 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방역 형세가 엄혹하다고 해도 네.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향한 우리의 전진을 멈출 수 없다. 이처럼 북한의 핵 도발 시기에
느려는 지겠지만 멈추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오히려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 대외적으로 더 강한 북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도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일정들이 예정돼 있죠. 북한은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의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고 첫 주말을 맞아서요. 여야 모두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지도부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오세훈 시장께서 걸어오신 그런 시장으로서의 행적이 정말 빛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총출동한 여당 지도부는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도 교체해 발목 잡는 야당을 견제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지방 권력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정권 교체했는데 미완 절반밖에 못한 거죠. 이건 뭐 매일 발목 잡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을 복지특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경쟁 상대인 송영길 민주당 후보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일병 살리기 작전에 기획, 연출, 각본, 주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 지역구를 비워줘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다시 불러냈어요. 지지층을 향해선 투표장에 꼭 나와 한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와 투표장에 와서 찍는 수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도와주셔야 되죠? 투표장에 나와야 표죠. 경기지사 후보들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가평,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 5일장을 집중적으로 찾았고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접경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곳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선거사무소입니다. 방탄 배지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칼날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선거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계양을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윤호중,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 응원 속에 선거사무소를 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일할 기회를 달라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졌더라도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피의자 됐다고 흉보는 사람이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걸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까 싶어요. 적반무치당. 참석자들도 윤석열 정부 견제에 가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는 무혐의 처벌하면서 이 대통령을 경찰 수사의 대상으로 감히 방탄국회의원하고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위원장은 2030 여성 지지자, 일명 개딸들도 만나 SNS와 댓글 활동으로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는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이 위원장의 맞상대로 출마해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안보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더불어 N번방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 같은데 N번방은 뭔가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에 빗댄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성배의 사건을 민주당의 이니셜 M을 본따 N번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배의 사건이 터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국민의힘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냐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도 이럴까? 이게 민주당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네, 민주당은 일단 공식 사과를 했고요. 뭐 이렇게 되면 보통은 언급을 좀 삼가하는 게 보통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비위 논란으로 반격에 나선 건데요.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윤 비서관의 징계 전력을 모를 수 없다며 결국 알면서도 발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대통령실을 꾸리려 하는가.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도 성추행 관련 제보가 접수돼 체육회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어서 성비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성렬하다 대 제명하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얘기일 텐데 어떤 뜻일까요? 네, 여야 지지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오픈 사전에 등재한 단어인데요. 성렬하다는 망칠 것을 예상했었으나 정작 망친 뒤 애석함을 담아 평가한다는 뜻이 담겼고요. 제명하다는 겉으로는 인자하고 너그러워 보이지만 속은 얍삽하고 오만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지자들이 상대 정치인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인기 단어 베스트에는 2위 성렬하다, 3위 제명하다, 4위 교정, 5위 N번방 등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지면 정치권에서도 상대당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공식 석상에서는 사람 이름 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른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주말이었는데 쇼핑이었고요. 백화점에서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서울 강남의 백화점에서 이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골랐는데요. 편안한 점퍼 차림으로 온 윤 대통령은 직접 신발을 신어보기도 했고요. 흰 자켓을 입고 온 김건희 여사는 선반에 있는 신발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시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데 이게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정색 구두 한 켤레를 구입했다며 예정에 없던 비공식 일정으로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측에 별도 경호 협조도 부탁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에 가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종로구 광장시장을 둘러보고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를 구입해 포장해 갔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잠깐 들른 거라고 합니다. 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까지도 이 약속 꼭 지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쇼핑하는 걸 넘어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진정한 소통이겠죠.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을 따라 용산으로 옮겨간 시위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해도요,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물론 시위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음, 고통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엇갈린 목소리들 성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 차량을 선두로 무지개 깃발을 든 행진대열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천천히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소수자 혐오를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행진 속도를 늦춰 천천히 이동하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구호를 외칩니다. 한 개 차로를 따라 집무실 주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하며 행진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도 집무실 바로 앞에선 집회와 시위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담벼락 바로 옆에서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진 참여 인원은 약 400명. 앞서 경찰은 집무실 100m 이내를 지나선 안 된다며 행진을 불허했지만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는 논리로 행진을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용산역에서 시작된 행진은 집무실 주변 도로를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법원이 내건 조건대로 1시간 30분 안에 행진을 마쳤습니다. 평소 덕수궁에서 인수위 쪽으로 향하던 보수단체의 행진 대열도 오늘은 용산으로 목적지를 바꾸면서 삼각지역 일대는 오후 내내 인파와 차량으로 북적였습니다. 소음이나 교통도 그렇고 지금 용산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청와대 앞이라 그래가지고 뭐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권 침해를 우려하며 집회금지 탄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요. 저희들의 피해는 인식을 해주시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허락한 오늘 행진은 허용했지만 앞으로 정식 재판에서 집무실 100m 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한지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수많은 가상화폐 가운데서도 드라마틱한 상승률과 체계적으로 보이는 수익 구조 때문에 투자 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끌던 코인 루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영원 상장 폐지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벼락부자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이 코인을 창조해낸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폰지 사기로 설계된 거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시가총액 50조 원을 웃돌던 암호화폐 루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You were burning $1's worth of Luna for every dollar of UST that's minted. And now we're burning 60 cents of Luna for every $1's worth of UST that's minted.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비트코인을 사들여 루나를 방어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코인베이스 등 세계 주요 거래소가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를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까지 손을 털자 결국 못 버티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권 대표는 SNS를 통해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어 비통하다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애초 안정적인 화폐를 표방했지만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테라 1개는 1달러 가치로 고정된 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달러 강세로 1달러 선이 붕괴되자 가치가 급락한 겁니다. 문제는 안전판입니다. 다른 코인은 현금과 채권을 담보로 했지만 테라는 자매 코인인 루나를 발행해 다시 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판을 짰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외면하자 날개없는 동반 추락을 한 겁니다. 여기다 다단계인 폰지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연 20%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치해 왔는데 새로 진입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 일로 가상화폐 시장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 르비우에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무기가 바로 이곳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넘어온다는 논리인데요. 이곳은 무기뿐 아니라 피난민들도 유독 많은 곳입니다. 저희 채널A 특파원도 특별 취재 허가를 받고 현지에서 참상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길거리 차량이 전소됐고 도로는 움푹 파였습니다.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인구 80만 명이 사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모습입니다. 4 загиблих і 2 так якби були в лікарні. 3 в лікарні, а 2 важко поранених, то вже так ніби уклигали трошки. 르비우는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무기들의 직결지입니다. 전쟁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러시아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기자가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도로와 철도망을 따라 르비우에 이르는 약 70km를 따라갔더니 철도,
물류창고, 발전소 등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서방의 군수 보급망을 포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건물이 무너지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З приводу того, чи може використати Путін ядерну зброю, я дуже сподіваюся, що ні, що його все-таки зупинять. 러시아의 미사일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화물열차 취재를 하는 기자를 역 직원들이 급히 말리기도 합니다. Ну, це немає точної величини. В нових будовах то вже заплановані, є бомбосховища, а в старих то в основному підвальні приміщення, де люди зберігають продукти. 미국과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화회담을 가진 가운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즉각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이 30년 동안 불황만 겪어본 세대가 바로 일본 젊은이들인데요. 이들에게도 생전 처음 보는 물가 상승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될까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라면집 주인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小麦粉ですね。5銘柄平均で 17.3% 引き上げられた。値段調節が必要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値段はもうちょいしたら、うちも上げようかなと思って。 1년 전 한 그릇에 900엔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더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結構もらったんで、もう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困りますね。物価上昇。 일본의 장바구니 물가 인상폭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카레나 캔맥주를 포함해 6,000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11% 오르는 겁니다. 한 접시 100엔으로 유명한 초밥집은 38년 만에 가격을 올렸고 일본 서민 가게를 대표하는 100엔숍에는 300엔 제품이 더 많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값과 곡물가가 오르고 환율까지 급등하자 전방위 인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うちは外食もよくするので、もう食料だけで5、6万はなるべく安いものがあるときにいっぱい買っておいて節約するようにはしてます。玉ねぎとかじゃがいもとか野菜が高いなって思い、どこの飲食店も値上がりみたいな感じで、給料低いままででも物価は上がってしんどいです。 마치 주부처럼 꼼꼼히 장을 보는 25살 직장인 나가사와 씨. これは一番安いものですよ。領収書はどうしますか？捨ててますか？一応取っといて、それで Excel とかでまとめまして、で月々どれぐらい使ったかなっていうのを分かるようにしてます。 일본 최대 호황기인 1990년대에 태어났지만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과거일 뿐입니다. 結構失われた30年なんて言われたりとかしているので、日本が今後発展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大丈夫なのかなって思うところは。 날개없이 추락하는 엔화 가치는 이제 20여 년 만에 달러당 130엔대입니다. 1달러에 135엔 수준이 되면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企業にとっても悪い円安、企業にとっても苦しい円安になってきている。企業の付加価値が減ってですね、そのために給料が上がらないという問題になっています。アベノミクスの金融緩和で、円安が進んでですね。 미국과 달리 일본 중앙은행에 지속되는 저금리 정책 기조로 엔화 가치 추락은 멈추지 않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엔화 지위도 옛말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잡고 가던 대중 목욕탕에는 늘 크고 긴 굴뚝이 있었죠. 이 추억이 이제는 도심 속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사이에 우뚝 솟은 기둥들, 한때 목욕탕의 상징이던 굴뚝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고 금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쪽을 기울어지면 몇 채가 뭐 수십 채가 파편부터 시작해서 안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마조마하죠. 저희는 뭐 항상 불안합니다. 과거 목욕탕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벙커 시유를 보일러 연료로 쓰던 시절,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높이 30m 이상 굴뚝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나 가스 보일러로 온수를 만들어내면서 굴뚝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높이 25m 목욕탕 굴뚝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목욕탕 굴뚝 407개를 점검해보니 42개는 즉시 철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2천만 원에 가까운 철거 비용입니다. 과거 굴뚝 설치는 의무였지만 현재 철거는 업주 마음입니다. 부담이 갑니다. 의무적으로 굴뚝을 그때 당시에는 쉬어야만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창원은 철거 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전동 킥보드 탈 때 헬멧을 꼭 써야 되고요. 두 사람이 타면 안 되고 인도에서 타는 것도 안 됩니다. 모두 불법이라서 경찰이 범칙금 부과한 지 딱 1년이 지났는데 이틀 전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죠.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이 같이 탔는데 헬멧은 쓰지 않았습니다.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달리거나 곡선 구간에서 빠르게 달리다 넘어질 뻔한 이용자도 보입니다. 이래 지그재그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크락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나가도 잘 모르죠. 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 인도로 다니는 경우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다 보니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이렇게 헬멧도 함께 비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쓴 이용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헬멧 좀 쓰는데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차가 늦어가지고 여기 약까지만 좀 급하게 타고 왔어요. 1분밖에 안 걸려서. 애초에 없어가지고 가끔 가시는 거라. 범칙금 부과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보호 장구 없이 타시는 분들, 2명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지난 1년간 헬멧 미착용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만 10만 건 가까이 됩니다. 사고가 나 숨진 사람도 17명이나 됩니다. 그제 새벽에도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던 20대 남성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용자 노력과 단속 강화가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을 스마트워치로 호출했지만 결국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위치를 엉뚱하게 파악해서 일어난 참극인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다시 간다. 남명주 기자입니다. 자기 집 베란다를 보는 40대 여성 A씨. 지난해 12월 이 베란다를 통해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밖에 실루엣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집 2층인데 라는 순간 온 사고가 마비가 되고. 석 달간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경찰이 준다는 스마트워치 수령은 거부했습니다. A씨는 호신용으로 골프채를 샀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내 생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골프채를 사서 집에다 구비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30대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을 떠올렸던 겁니다. 당시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2번 호출했지만 경찰관이 엉뚱한 장소로 최초 출동하는 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여성이 경찰을 호출한 장소는 자기 집이었지만 경찰에 통보된 위치는 수백 미터나 떨어진 명동거리였습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 위치는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와 GPS, 인터넷 와이파이 신호 강도 등을 분석해 파악하는데 이론상 오차는 50m입니다. 하지만 숨진 여성은 GPS나 와이파이 신호를 받기 힘든 건물 복도 끝에 있어서 오차가 500m나 났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선 호출을 해도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신변보호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 B씨도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습니다. 최근 성추행 가해자와 직장에서 마주쳤는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주쳤는데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주치면 더 못 누리지 않았어요. 극도의 긴장 상태인 피해자가 워치를 작동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호출을 받은 경찰이 출동해도 이미 범죄가 일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6일 경북 김천에서도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호출한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호출 7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변을 막지 못한 겁니다. 스마트워치 착용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급박한 그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스마트워치를 신변보호 신청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워줘야만이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선 법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위치 추적기를 채워 가해자 동선을 감시합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보호 조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 스마트워치 불신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이 운동하면 저도 여배우처럼 건강하게 예뻐질까요?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줄 하나로 좋은 몸을 만드는 근력 운동. 윤승욱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좁고 열악한 파병지에서 근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운동. 이제는 배우 손예진처럼 여성들이 몸매 관리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다양해 신체의 모든 부위를 단련할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신 운동이라는 점. 팔뚝 운동만 해도 몸의 모든 근육이 동원됩니다. 이 직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등, 코어, 엉덩이 지금 굉장히 단단합니다. 기본 근력이 약하면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동작을 정확히 하려면 전신 근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신에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겨우 기울기가 작으면 쉽고 깊을수록 또 더 힘들어지고. 또 자세에 따라 평소보다 쉽게 운동할 수도 있고 더 강하게도 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 가능합니다. 2가지 이상의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푸시업을 하면서 코어 근육을 키우면 효과는 2배 이상입니다. 지금 땀이 다 젖었거든요. 이 정도 운동이 확실히 된다. 스쿼트에 등 운동을 결합하면 상하체가 한꺼번에 단련됩니다. 당기면 허벅지가 좋아지고 위아래로 하면 엉덩이 근육이 살아납니다. 전신 저항 운동은 손쉽지만 효과는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몸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여름이 벌써 왔나 싶은 요즘이지만 봄은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모습인데요. 여름으로 향하는 빠른 시간 속에 붉은 양귀비와 푸른 빛의 수레국화가 봄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내일 꽃놀이하기 좋습니다. 맑은 가운데 큰 더위 없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해서 양산과 모자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10도 안팎에서 쌀쌀하겠고 강원 영동엔 강풍이 불겠습니다. 대비가 필요하고요.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수도권은 오늘보다 크게 3도 높겠고 영남 지역은 크게 3도가량 낮아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다음 주엔 25도를 넘기며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